라이소로 가는 경우 우리가 이제 오늘 에코를 같이 공부하자고 했는데 에코하고 라이소 에코는 이제 여러분들 다 식물 페스토나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뉴트리언트 뉴트리언트에 존재를 하는데 라이소는 이제 동물세포에서 존재하는 거라서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코하고 라이소의 관계가 확실하게 어떠한 그런 이거 맞아? 그 라이소와 에코의 사이가 어떤 지나친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현재로서. 그렇지만 오늘 살펴볼 것처럼 많은 에코하고 라이소의 유사성 같은 게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 생각하는 것 같은 경우는 라이소만 딱 생각나는 게 라이소 속에 있는 가수분해 요소를 생각할 수 있죠. pH가 낮을 때 그렇게 pH 5 정도 뭐 6.8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수많은 산성 가수분해 요소인데 영어로 이제 sp 하이드롤레이즈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그 산성 조건에서만 주로 산성이 가장 옵티멈 상태가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라이소뿐만 아니라 에코도 마찬가지로 에코의 pH도 탄성을 유지가 되고 또 탄성 많은 그런 가수분해 요소가 탄성에서 활성화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비싼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세포에서의 분해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많은 그런 분해돼야 될 대상들을 이렇게 라이소om을 분해서 또는 에코로 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들이 세포에 분해되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굉장히 어떤 관계가 없는데 연상하기 좋은 것이 이제 우리 몸 속에 있는 그런 소화기관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소화기관에서도 가수분해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우리가 먹은 고분자 물질들을 분해해서 저분자 물질을 가서 흡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이소om에서도 이렇게 라이소om이 있죠. 라이소om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 세포 내에 존재하는 또 세포 밖에서 또 다양한 물질들을 고분자 물질들을 분해시키는 저분자로 분해시키는 그러한 효소들을 이 안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속에서 분해가 되거나 분해된 저분자 물질들을 다시 흡수를 해야겠죠. 세포들에서 다시 흡수하는 그런 과정들이 세포질로 다시 흡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유사한 과정들이 라이소om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에코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이팅 컴파트먼트 라이트를 발음하고 라이소om 또는 에코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주로 이제 이 라이소om 또는 에코로 이렇게 가야 될 효소들, 주로 이제 가수분해 효소들이겠지만 이 가수분해 효소들이 어떻게 타겟팅되는가 아까 얘기하다 말한 것이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비 경로들을 배웠지만 이 분비 경로라는 것도 여기 빨간색으로 나가는 경로들은 이제 이하가 골지를 거쳐서 이제 TGN에서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경로들은 이제 여기 이제 상합성 경로라고 이제 하죠.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트랜스레이션 되어 있는 프로틴들이 이하에서 이제 들어와서 골지로 나가기 때문에 이 상합성 경로가 새로 만들어진 단백질이 플라즈마 멤브레인 단백질이라든 또는 분비된 단백질이라는 이 경로로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생합성 경로입니다. 분비 경로가 있는데 생합성 경로는 분비 경로뿐만 아니라 라이소om이라는 경로도 포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마찬가지 이하에서 골지로 가고 골지에서 이렇게 얼리 엔드 또는 레이턴스로 가서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가수분해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새로 확장을 써도 되는 요소들은 새로 이하에서 번역이 돼서 같은 경로로 가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넣으면 라이소om 가는 이렇게 골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모두 이제 생합성 경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특히나 라이소om에서 생합성 경로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가 실제 라이소om에서 일을 보내는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좀 전에 얘기했던 오토파고솜에서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분해되어야 될 대상들이 분해되어야 될 대상들이 이렇게 가는 경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스크 생기기 때문에 많은 세포들은 사실 외부에서 온 물질들, 외부에서 온 영양 물질들을 흡수를 함으로써 그것들이고 흡수된 것들을 세포 안에서 분해함으로써 이렇게 작은 물질을 분해함으로써 영양분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물질들을 얻어야 되는 그런 세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밖에서 들어온 것들이 이렇게 엔도사이트 시스템에서 엔도솜을 통해서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즉 엔도솜 경로들은 생합성 경로인과 동시에 또 분해해야 될 대상들이 거치는 경로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엔도솜 경로들은 대상과 실제 생합성 경로가 겹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경로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요.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똑같은 그런 경로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대상들, 서로 다른 카고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분해되는 카고, 어떤 것들은 상합성이 되는 카고들 이런 것들이 서로 구별돼서 선별돼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팅 자체가 좀 더 마찬가지로 TJ 자체가 복잡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고 소팅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주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분해될 대상들이 아닌 가수분해에서 그런 생합성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소솜의 가수분해 수송은 보통 이제 유명한 것이 메노6 파스페이트 경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메노가 템포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BPS10 경로라는 것이 있는데 BPS10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용체에 의해서 이렇게 소핑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은 사실 이제 F4의 고유의 경우이긴 하지만 또 라이소솜에서도 여러분 배우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이소솜 경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BPS10의 상동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 의한 수송들이 이제 저희들이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이제 막수송 인자들 또 있는 것들 조금 약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대통령 것들. 오케이. 좀 빠르게 오늘 배울 것을 준비해봤고요. 했지만 자 다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라이소솜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빨리 가볼게요. 별로 안 쓰니까. 라이소솜 동물세포는 이해하는 동물세포에서 어떤 분해에 특화되어 있는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요 라이소솜이 이제 여기 이제 하나의 유니티 멤브레인이 있고 이 멤브레인 안쪽의 공간 역시 루멘이라고 불리고요. 이 루멘 안에는 다양한 가수분해 요소가 있죠. 그래서 40종의 가수분해 요소, 산성 조건에서 활성화되는 이런 가수분해 요소들이 있다. 인류의 상당 부분, 대부분들은 사실 이제 성숙되고 나가는 일부가 잘려 나가서 좀 절단돼서 이렇게 절단돼야지 이제 활성화 가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성숙이 라이소솜에서 성숙이 되는 그런 프로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엔자임이 많이 있어요. 오케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막에도 뭔가 단백질이 있을 수가 있겠죠. 라이소솜 막에도 단백질이 있는데 막 단백질의 몇 가지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먼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분해되어서 저분자 물질로 바뀐 이런 메타볼라이트들이 다시 재활용되려면은 루멘에서 빠져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동체들에 대한 메타볼라이트에 대한 수동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체 단백질이 문제를 하게 되고 분해 성분들을 세포액으로 수송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양성자 구배를 이용해서 공동수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pH를 낮추게 되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는 생각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한 산성 조건 에스터하이드로이드 맞는 산성 조건을 구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시 공동수송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안쪽으로 이제 ATP를 이용해서 프로톤을 안쪽으로 이제 놓기 때문에 계속 pH가 낮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V타입 HP 스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V타입 HP가 횟수가 계속 항상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pH를 낮게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토포즈도 훨씬 더 pH 5 정도로 그래서 이게 들어온 프로톤이 다시 공동수송을 통해서 이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가면서 이제 또 2차 공동수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양성장품도 필요하고 당연히 또 기타 막단백질로 알려진 것은 이제 많은 글라이코 프로틴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이코 프로틴이 그림에는 안 나와 있어요. 손체가 안 나와 있는 것처럼. 글라이코 프로틴들은 이게 막상에 존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 글라이코 프로틴 플라스마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토폴로지를 가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즉, 그래프 프로틴 여기 라이소om의 그래프 프로틴이 많다면 그래프 프로틴의 슈가 체인들은 그죠? 어느 쪽을 향하고 있을까요? 예, 당연히 루멘 쪽을 향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루멘 쪽이 향하고 있는 그래프 많은 슈가 체인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얼굴 색깔 굉장히 크고 그것이 아주 안쪽에 있는 이 공간들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어요. 우리가 플라스멘 멤브레인 그릴 때 그라이프 캐렉터라고 기억나나요? 예, 그래서 막같이 산산을 가진 게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라이프 셀들이 안에 그라이프 플렉스 같이 이렇게 두꺼운 그런 당의 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지만 그것이 가지는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 바로 뇌강의 가수면도 많이 있잖아요. 가수면도 중에서 여기 뭐 나타내는 거 이거 볼까요? 뉴클리에이즈, 헥산을 분해시키는 거, 뉴클리오타이드를 전환시키는 거, 프로테이즈에서 아미노산을 만드는 것, 글라이코시데이즈, 그러니까 탄수화물들을 작은 슈거를 쪼개는 것, 라이페이즈, 라이페이즈는 포스포라이페이즈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질, 저장 지질 또는 지질을 막의 인지질 같은 것들을 분해시킬 수 있는 지질. 자, 이 인지질을 분해시키는 거 있기 때문에 막고 부른다는 얘기죠. 안쪽으로 들어오면 막을 붙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 딜레마가 생기겠죠. 이 라이소om 막 역시도 인지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뚫리게 되면 인지질도 공격할 수 있어요. 막이 라이소om을 뚫리게 되죠. 거대한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 거예요. 태포의 가스내소들이 밖으로 이제 막 튀어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태포질이 그냥 부서지겠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글라이코프로틴들이 안쪽에 내막에 이제 라이소 안쪽을 향하고 있다면 이런 가슴에서도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요? 반면에 이제 이 안쪽에 동글동글한 작은 막들이 많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건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하세요. 오케이, 퍼스페이즈, 사페테이즈, 그다음에 포스포라이테이즈, 이거는 이제 저장지질 용은 라이테이즈, 이거는 뭐 포스포라이테이즈. 막지질과 저장지를 모두 분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라이프 프로틴들이 풍부하게 해서 거리를 띄워주면 접근하기 힘들게 만들어주면 라이소om이 보호가 돼서 막이 보호될 수 있다. 위에서 다른 막간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소om 단순히 그냥 뭐 부수기만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세포의 영양 상태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그런 세포의 아미노산 레벨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센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막간 백지를 예? 자, 라이소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나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라이소솜 얘기 더 하게 되는데 이제 라이소솜을 이제 전자력에서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 이제 여기 그림에 나타나는 것들은 전자력에 나타나는 라이소솜인데 이거는 이제 약간 염색을 해서 염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자력으로 염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한 물질들을 이렇게 이제 뿌려줌으로써 처리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라이소솜이 좀 어둡게 이제 보여질 수가 있게 되는데 특정한 엔자임을 염색을 해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뭐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막이 이렇게 막 안쪽으로 함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물질들이 불균등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염색되는 물질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 안에는 막이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막이 전체적인 모양은 동글동글한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왜 다양하게 있죠. 세포의 쓰레기통이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있죠. 세포의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다양한 크기하고 크기 외형도 다르고 크기가 다양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다양한 이제 다양성이 있는 이유는 외형이 다양성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분해되는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도 한 가지 이유는 그래요. 그래서 분해되는 대상은 세포의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이제 뉴사이토시스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세포의 기질과 세포의 밖에서 들어오는 영양분 그리고 원행질막 자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의 이제 어떤 병균을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는 세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이브사이트를 쓸수 있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영양균 이것도 분해시킬 수가 있겠죠. 라이소om과 이제 이렇게 파고소크리스톤에 들어오게 된 그래서 막으로 둘러싸인 요 구조를 우리가 파고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파고솜과 라이소om이 이제 융합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이제 이
가수의 효소들이 파고성 공격해서 이제 분해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야지 안전하게 이제 이뮨 리스탄스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세포질의 다양한 물질 역시도 이제 전에 아까 얘기했던 오토파고즘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것들, 세포들 그래서 이제 오토파고즘이라는 이중막에 둘러싸이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손과 융합을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가속연소가 여기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안쪽 막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이토콘드리아까지 다 이제 막을 다 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포라이트들이 있으니까 그게 흠계 작용해서 이것도 다 때려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이렇게 올가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그냥 사이토플라즘의 그냥 일부분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파고드는 이제 둘러싸기 있기 때문에 분해시킬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뭐 여기 나왔을 때 이제 이 점점점 있게 되는 것들은 엔도사이토시스로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영양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호르몬 같은 신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이 이런 식으로 엔도솜을 동영해서 들어와서 분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형이 다양한 스타일입니다. 실제 이제 얼마나 이렇게 라이솜 이름이라고 하나 딱 쓰지만 다양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라이솜이 여러 가지로 변형이 돼서 그 기원을 쓰라는 라이솜이지만 사실 셀마다 라이솜에서 유래된 독특한 그런 기능을 전문화된 이러한 오르가넬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오르가넬들이 사실은 라이솜의 그 기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멜라노솜 같은 경우는 이제 멜라닌 색소들의 이제 빈실되어 있는 그러한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라이솜, 라이솜이 특화된 라이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멜라닌 색소를 축적하는 라이솜이다. 멜라닌 사이트 같은 것들이 이런 것을 축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특정한 종류들의 세포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세포 특이적인 라이솜 릴레이티드 오르가넬이라고 불러요. 중에 하나가 멜라노솜이고 그 다음에 라이틱 교우 같은 것들은 라이틱 그래듈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역에 관련된 세포들, T셀이라든지 내추럴 키토셀, NK셀 같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듈들도 릴레이티드 오르가넬이고 또 유명한 MHC 클래스 2 몰레큘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갖고 있는 컴파트먼트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라이솜 릴레이티드 오르가넬들은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수혈 세포 같은 그런 항원제 시세포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또 이제 플라트릭 손촉판 같은 거에서 볼 수 있는 플라트릭 댄스 그래놀이라는 것들 이것도 이제 라이솜 릴레이티드 오르가넬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솜의 외형과 크기가 이제 다양한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라이솜이 형성 과정에 있어요. 라이솜이 형성 과정들을 요약한 그림이 이제 여기 도서관 그림이 여기 나와 있죠. 라이솜은 여기 있는데 이 라이솜은 아까 얘기 잠깐 했어요. 말로만 빨리 했는데 간단한 그림과 함께 이게 이제 선택 두 개가 있는 실제로 이 선택 여러 개다 이게 내용이 바로 나왔죠. 얼린솜 있고요. 레이텐솜 여기 있어요. 라이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엔도솜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엔도솜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배웠다시피 얼리 엔도솜에서 이제 엔도스틱 디스크들, 엔도사이토시스에서 엔도스틱 디스크들이 모여서 얼리 엔도솜이 되고, 얘들 성숙해서 레이트 엔도솜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성숙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튜브를 타고 이렇게 점점 핵 바깥 세포의 표면에서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단계별 hun수 과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hun수 과정에서 중간에 있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MV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멀티 베스클라 바디라고 불리는 이게 ILD고는 인트라루미널 디스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들이 이 hun수 과정의 중간 산물이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레이텐 부분과 융합을 함으로써 더 큰 레이텐 부분을 만들게 되고 이 레이텐 부분 다시 한번 라이솜과 융합을 하면서 엔도라이솜이라고 불러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솜은 어떤 딱 그 멈춰져 있는 그런 어떤 오르가넬이 아니라 굉장히 동적인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적인 오르가넬이가 다이렉트한 오르가넬이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라이솜이 이렇게 엔도솜이 들어오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엔도솜에 있는 물질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무슨 좀 간단한 모델 얘기죠. 레이텐소돔이 라이소돔과 만나서 엔도라이소돔이 생겨요. 이런 과정에서 레이텐소돔에는 가수분 요소가 좀 적어요. 있긴 있는데 적어요. 그런데 라이소돔 만나면 더 많은 라이소돔이 더 활발하게 이제 가수분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안에 그래도 완전히 다 분해되고 나면은 다시 깨끗하게 지우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라이소돔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과정에서 라이소돔 속에 있는 가수분의 활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충을 해주는 게 바로 트랜스포진 네트워크에 계속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소돔으로 스쳐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성숙 과정에서 여기에 이미 이제 가수분 내용들이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레이트는 어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있는 이유는 트랜스포진 네트워크에 계속적으로 가수분에서 새로운 가수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가는 컨셉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얼리 엔드존에는 거의 가수분에서 없고 점점 성숙해 갈수록 레이튼만큼 가수분의 조용성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가장 높은 것은 라이소돔이겠죠.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밖에 있는 물질들 또는 뭐 영양 물질들 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분해해야 될 대상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얼리 엔드존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들은 이런 보통 이 안쪽에 루멘에 존재하는 루멘이나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 유래된 요 멤브레인 프로틴들은 요 표면에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얘기했죠. 전에. 그렇죠? 이렇게 ILB 형성이 되게 되면은 에스코트 같은 것들에 의해서 ILB 형성이 될 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은 다시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백퓨전이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안쪽으로 들어오면 과수분의 소의 활성에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표면에 있는 것들 아까도 말했지만 나중에 이제 라이소돔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아니지만 라이소돔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이 바깥에 표면에 있는 바깥에 있는 것들은 라이소돔과 융합이 되기 때문에 결국 라이소돔의 표면에 여전히 표면하게 존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소돔 레이텐소돔 표면에 있는 것보다는 안쪽에는 ILD에 있을 때 어떤 특정한 프로틴이 분해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빠르게 분해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COT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분해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를 갖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이 교과서와 기존되면서 새로 들어오게 되는 거였는데 사실 옛날부터 꽤 알려져 있던 거예요. 이 책에 나오기 전에 이제 강의를 했고 이거에서 이 그림을 땄는데 이 그림이 그대로 여기 교과서에 실렸네요.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예 길게 했습니다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참 여기 이제 그 리사이클링 엔드돔에 대해서 설명은 안 했는데 어쨌든 얘기했죠. 원래 엔드돔에서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리사이클링 엔드돔 경우에서 슬로우 리사이클링 되는 것도 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엔드돔 쪽에 관련된 얘기고 사실 이 그림이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엔도솜 정도와 옥타브 정도를 또 다시 공부를 할 텐데 그때 다시 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이 예언들까지 몇 번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엔도솜에서 성숙하는 공부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빠른 과정이에요. 10분이면 다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이제 얼마나 동적인 과정인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을 들어오고 또 성숙까지는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가 딱 이렇게 레이텐존이나 레이텐존도 그렇고 얼리엔존도 그렇고 딱 이렇게 모양이 경향성은 있지만 딱 이거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반면에 MVB 같은 경우는 비율이 꾸물꾸물한 편이에요. TV 같은 거 없어가지고 엔도존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레이텐존도 그렇고 얼리엔존도 모양이 좀 다양하고 라이슨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라이슨과 이렇게 계속 힘들고 돌아가기 때문에 라이슨과 엔도 라이슨은 사실 명확하게 이것도 불간의 명확한 구분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엔도 라이슨도 사실상 라이슨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의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표로 클래시컬한 라이소돔이라고 딱 구분을 해놨지만 엔도 라이소돔과 라이소돔의 관계는 오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므로 전론적으로 얘기해서 라이소돔 형태와 성분이 다양한 여러 유형의 세포소기형 식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T진에서 유래하는 여러 단계별로 들어오는 가수분해 요소에 의해서 이것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라이소홈엔 기본적으로 분해되는 그런 라이트 컴파트먼트라는 그런 변화가 없죠. 하지만 그것들이 라이트 컴파트먼트로서의 기능을 좀 내주고 대신 다른 뭐 기능들을 이제 좀 얻게 된 그런 라이소홈 릴레이티드 오르가즘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이제 에코로 넘어갑시다. 자, 에코는 이제 라이소홈과 기능적 유사다, 그죠? 저는 식물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에코가 원래 이제 기본적인 유티렉트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고 거기에 이제 동물 세포나 이런 것들이 진화를 하면서 이제 라이소홈 같은 것도 생겼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뭐 별로 근거는 없어요. 별로 근거는 희박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제 뭐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긍이 하실지 모르겠었지만 어쨌든 라이소홈과 기능적 유사한 세포 소미가 있다. 산성 가슴 해소를 당연히 함유하고 있고 다양한 진행세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라이소홈처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선 이제 뭐 진균 즉 이제 버딩이스트와 같은 그런 진균 곰팡이류에서도 이제 목표를 많이 한시라서 이 그림에 보면 꾸물꾸물하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 나타나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다양한 뭐 효모 이외에 다양한 진균 곰팡이들이 있으니까 그죠? 이들 버딩이스트도 있고 이게 다양한 다른 곰팡이들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크토선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에코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동그란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어떤 경우는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여러 개로 자기 나중에 가지고 있고 합쳐지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반면에 식물세포는 이제 식물세포 자체가 보통 이제 진균의 세포들이나 일반적인 그런 단세포성 진해세포들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동물세포와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 크기도 이제 더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역시 그 안에서 식물세포 안에 다양성이 있고 보통 10%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90%까지를 차지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여기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세포가 어렸을 때 일반적으로 세포가 어렸을 때는 어린 세포에서는 에코가 작지만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서 세개의 크기가 더 크고 그러지만 이것이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식물 세포가 자라게 되면 성장을 하게 되면 이것이 에코의 크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경우로 흔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에서 에코는 식물 세포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포가 자라기 위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세포가 자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즉 이제 에코 속에 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만 주변에 흡수하게 되면 세포가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세포질을 많이 키우려면 물만이 많은 그런 다양한 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포가 쉽게 저비용으로 세포가 자랄 수 있는 그래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이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는 다양한 식물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 이제 영양분의 노폐물, 해수 같은 걸 저장할 수 있는 분야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마다 서로 다 에코의 기능이 역시 다양할 수도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봅시다. 많이 알려져 있는 효모에서의 버딩 이스트에서의 어떤 에코의 어떤 단백질들이 어떻게 수분된다. 먼저 지금 단백질 수분을 얘기했는데 에코 먼저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라이소홈 다시 돌아가서 라이소홈의 단백질 수분을 보겠습니다. 에코에서의 단백질 수분 효모에서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에코로 수분되는 단백질로서 대표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모델 단백질이 CPY 칼로시 헵테이스 Y라고 불리는 것이지. 뭐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쉽게 알 수 있을지 칼로스 터미널 쪽에서 이제 분해시키는 그런 헵테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에코에 가서 이제 그림상에 보시면은 에코에서 그림이 나지만 이 분홍색 동그라미가 이제 미성숙한 아직 이것도 마찬가지 잘려요. 에코에 가서 잘리기 때문에 근데 짧아져요. 크기가 작아져요. 그래서 성숙한 즉 더 짧은 CPI는 이런 식으로 육각형 분홍색 육각형으로 나타냈고 그 다음에 미성숙한 좀 더 긴 CPI는 동그란 분홍색 동그라미로 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결합하는 것이 이제 리셉터
센터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VPS10이라고 불리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찬가지 뭐 앞부분 하나 이제 2열에서 이제 합성이 돼가지고 볼지까지 온 다음에 레이트 볼지에서 이 참고로 지금 버디니스트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서 우리 배웠죠. 볼지가 스테그리지 않게든 예외적으로 따로따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얘들의 볼지 시스, 미디얼, 트랜스 이렇게 안 부르고 얼리, 미디얼, 레이트 시간 순서상 분점을 승수를 하니까 처음에 얼리 볼지에서 얼리 볼지 시스템을 시작을 해서 미디얼 볼지 시스템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이트 볼지 시스템을 가지고 것이죠. 그리고 TGN 그것이 이제 좀 더 모양 복잡해진 TGN 트랜스포트에 들어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알려드리다 이건 이제 레이트 볼지 시스템하고 이거는 트랜스포트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이트 볼지라고 했어요. 레이트 볼지에서 이런 식으로 결합된 형태가 되고 이것이 이제 소나마톤에서 이제 레이트 엠송으로 수송이 되게 되면은 또는 MVD로 이제 수송이 되게 되면은 이들이 이제 여기서 pH가 여기서 낮아지기 때문에 얘들이 떨어져 나가요. 나타나신 pH에서 그리고 리사이클 요 VPS10이라는 리셋하는 요 가스미스에 대한 리셋하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통해서 세팅 그래서 이제 엔테로그레이드 세팅, 레트로그레이드 세팅 또는 리티벌 카트웨이를 통해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레이트 분석은 나중에 이제 대표로 선택을 하거나 기존의 대표가 융합을 되면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걸 이제 더 그 안에 들어서 이제 이제 잘려서 이제 분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오케이. 이외에도 이제 다른 경로도 있을 수가 있어요. VPS10 유전적인 경로가 있는가, CPI 같은 경로가 있는가, 스파이널 프로틴 같은 것들은 VPS10을 인식돼서 가는 반면에 역시가 또 뭐 그림에 나타나있지 않지만 시그널들이 있겠죠. 즉 이제 CPI에 존재하는 특정 아미노산 서열이 있어서 그 서열이 VPS10이 인식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전형적인 그 아미노산 그 시퀀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ALP는 이제 다른 종류인데 이제 에코의 가수분의 효소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알카라인 퍼스피티드라는 것이 있는데 ALP라고 줄여서 이런 경우는 CPI랑 다른 메커니즘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에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 역시 출발점은 TGN이나 그 몰지까지 가서 이제 백혈로 수송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휴무에서의 이런 다크라미치 수송이 굉장히 지난번에 우리가 색 시리즈들이 있죠. 색 61 같은 그런 트랜스포크레이터 같은 것이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색 시리즈 중에 하나고 뒤에도 색 스트레인 3 해서 카프 디스크레이 여러 가지 색으로 들리는 그런 것들은 분비적으로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뮤탄트를 이용한 연구를 이제 해가지고 알아낸 거 있잖아요. 유사하게 에코로 수정되는 전문들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연구들도 이제 이런 돌연변이 연구, 유전학적인 연구에 의해서 달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섹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VPS라고 불리는 그런 수많은 VPS에 몇몇 그런 프로틴들 또는 돌연변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VPS 돌연변이들은 이제 약자가 이제 베이큐러 프로틴 솔팅이에요. 말 그대로 베이큐러 프로틴 솔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VPS10도 그거예요. VPS10도 VPS 1, 2, 3, 4, 5에서 그 중에 하나 시리즈가 이제 VPS10인 것이죠. 그리고 크루밍 해보니까 어떤 특정한 가수분 요소에 여러 가지 가수분 요소에 공통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에코 수용체더라.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있었죠. 오케이. 이외에도 다른 이제 VPS 같은 거는 특정한 이제 공식에서는 이런 것인 거고 다른 또 연구 그룹에서는 또 다른 종류들의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VPS 같은 것들은 이제 CPI의 프로틴이 잘리는 그런 밖으로 나가 이제 100% 가지고 잘린다는 것들. 근데 100% 못 가면은 잘리지 않겠죠. 더 긴 CPI를 갖다가 웨스턴 블라스를 딱 해가지고 더 이제 그런 프로틴들을 축적하는 우리가 긴 CPI를 축적하는 그런 돌연변이들을 먼저 찾고 나서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제 연구를 했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했어요.
반면에 뱀이나 탭이나 덱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스크린해서 얻어낸 건데 많은 경우에는 VPS와 이제 뱀이 이제 일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같은 그런 그 도료뱀의 분리의 기준이거든. 에코의 형태를 보고 이제 분류를 한 것이고, 이 탭은 에코의 다백적인 혈성을 측정해서 그것이 떨어진 도료뱀을 찾은 거고, 그래서 뱀 시리즈, 탭 시리즈를 만들어냈고, 또 백 시리즈는 이제 에코의 분열, 에코가 이제 커다란 에코가 자기를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 변함이 있는 것들을 찾는 좀더 이제 특화된 그런 도료뱀이 스크리닝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 붙였더니 이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일치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백은 아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죠? 백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백큐올의 표면에 사이트롤릭한 백큐올의 에코막이 있잖아요. 에코막인데 사이트롤릭한 사이드 쪽에 결합하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테더처럼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프로틴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백에이드에다가 GFP를 붙여서 이제 보게 되면은 에코막의 윤곽을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여기 보면은 이제 진하게 위치한 곳이 이제 실제로 요 108과 GFP가 있는 곳에 위치죠. 이제 에코의 테두리를 따라서 분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4-8은 이제 이거는 아마 에시드 하이드로레이드 같은데 중에 퍼스파테이트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내부에 있는 가전의 효소 이제 루멘에 존재하는 게 때문에 딱 GFP를 붙여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게 지금 에코의 윤곽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즉 에코 안쪽에 존재하는 것, 동그랗게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코의 모양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에코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때 이런 식으로 4-8이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던 108 사실은 이제 처음에 도련 베이스에서 알게 된 것이고, 이벤트에서 알게 된 것이고, 그런 일을 같은 것이죠. 자, 식물세포의 에코를 봅시다. 식물세포에서는 이제 식물 아까 몇 가지 얘기한 것처럼 먼저 이제 세포 크기의 수준, 세포의 행합의 수준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죠. 이제 크기의 수준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같은 동전이 아니면 같은 얘기예요. 이게 페나비라 같은 게 세포가 물을 먹음으로써 세포를 밀어내는 힘 같은 걸 연상할 수가 있잖아요. 행합을 이해한 말을 들으면은, 그렇죠. 그 행합의 대부분은 사실 이제 세포에서 이제 에코가 가지고 있는 물의 힘에 의해서, 물의 압력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런 걸 이제 당연히 행합 조절에도 중요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제 식물세포는 두 가지 유형의 에코, 적어도 두 가지 유형의 에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에코는 식물세포 에코는 이제 중심에코라서 이제 가운데 커다란 그런 에코, 그죠? 식물세포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도해 같은 것을 보면은 가장 큰 에코가 이제 중간에 딱 있죠. 그것이 이제 센트럴 에코로 흔히 얘기하는 중앙 에코라고 얘기하나? 그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라이트 에코들이에요. 그 안에 많은 가수분의 활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도로계를 다 부서지는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트 테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pH가 보통 6 정도. 약간 그 pH 자체는 이제 제가 pH 약간 있습니다만은 식물세포의 백효율은 동물세포의 라인소보다는 약간 높다. 뭐가 약간 이렇게 커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식물세포의 에코는 보통 이제 그런 다른 유캐리스 일반의 에코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크고, 세포가 차지하는 부피가 크고 그런 것들이죠. 반면에 단백질 저장 에코, 두 번째 유형의 식물세포의 에코는 프로틴 스토리지 백큐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좀 사이즈가 작아요. 보통 잘게 나눠져 있는 경향이 있고,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A는 이제 AC, E, G, 이거는 이제 현각염이기 때문에 배경이 까맣죠. 아래쪽은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좀 더 이제 정리하고 이제 생각보다 높은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당연히 다른 위아래는 다른 사진들이고요. 다른 템플을 찍은 것이고,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좀 어두워서 안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 이제 에코 같은 그런 에코막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현감 물질이 또는 융합된 배치를 써가지고 이제 에코의 테두리를 잘게 나눠져 있는 에코의 테두리를 보여주고 있고, 이건 전자현미경에서 여러 개의 세 개의 에코를 보여주는 분적한 세 개의 에코를. 이건
이제 머머리 앤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마찬가지로 핵이 있고 주변에 작은 이제 라이선들이 돋보여져 나가는 것도 있고 이것들은 이제 뭐 염색을 따로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렇게 밝은 색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선 역시도 이쪽 정화생으로 본 것도 형형으로 본 것도 역시 이게 다른 사이즈로 있고 흩어져 있고 반면에 이제 식물세포 두 가지 이제 식물세포에서 왼쪽은 이제 프로틴 스토리지 백큐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라이트 백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라이트 백큐 중에서도 좀 이제 잘게 나눠져 있는 좀 어린 세포를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잘게 나눠져 있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에코가 또 표면이 굉장히 복잡해서 막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에코 내부까지 해서 이제 이게 프로틴 스토리지 백큐는 전형적으로 특정한 형광들을 자체 형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UV를 띄워주는 이런 식으로 색깔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간에 들어있는 PSV에 저장되어 있는 물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흙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역시 사이즈가 좀 작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저기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개의 분해하고 저장 기능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는 약간 대조적인 기능인 것 같죠. 양립할 수 없는 기능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장 뭔가 단백질을 저장하는 것들은 적어도 단백질 분해 요소는 없어야 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가슴도 이제 일반적인 단백질을 단백질 분해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쪽 분해를 하면서 쪼개서 거치는데 어떻게 프로틴 저장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약간 가슴에 단백질 가슴에 효소가스가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리고 pH도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높고 그렇죠? 라이트 백큐보다 이런 개연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단백질이 무조건 다 그러면 다 저장되는 건 아니고 약간 특정한 종류들의 단백질을 저장하는 단백질들 저장용 단백질이 있어요. 프로틴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틴들이 들어와서 저장되는 것이죠. 왜 저장을 했을까? 나중에 쓸 원이죠. 그죠? 네. 실제로 프로틴 스토리지 백큐들은 모든 세포를 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일부 세포들 라이트 백큐 그리고 라이트 백큐가 프로틴 스토리지 백큐를 상호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경우는 별로 볼 수가 없고 하나의 세포 내에서 대부분은 어느 한 타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죠. 두 타입이 모두 보이는 경우는 보통 서로 상호 전환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틴 스토리지 백큐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쉽게 보려면 어디에 보는 거냐? 저장률로 보여야겠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 씨앗에 보면은 많은 종에 따라 식물 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식물 중에서 이렇게 프로틴 스토리지 백큐들을 존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스토리지 백큐들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 이건 위스트에 얘기했고 머리의 셀에서는 이미 얘기했죠. 라이솜의 이제 성원 전환관계 이런 것들 생성 과정들을 얘기했고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씨앗을 보고 있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백큐리 라이트 백큐를 존재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전이 단계로 벌써 작은 그 프로틴 스토리지 백큐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역과정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이런 과정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프로틴 스토리지 백큐를 만들어지는 과정들은 엠브리게니스가 다 끝나고 역시 처음에 식물이 이제 꽃가루하고 오뷸 속에 난자가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엔도스펌을 발달하고 엠브리오를 발달하잖아요. 엔도스펌에 의해서 그 과정에서 엔도스펌이나 엠브리오에 많은 스토리지 백큐들이 처음에는 없었지만 처음에는 아티팩트만 준비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종자가 성숙하고 물이 빠지고 그런 직전에 프로틴 스토리지 백큐들에 많이 프로틴 종자 단백질들을 이렇게 막 저장을 되고 그러면 이제 라이트 백큐들이 그런 종자 엠브리오 제네시스가 끝나고 이어서 바로 나타나는 과정들이 이런 프로틴 스토리지 백큐들이 전환되는 과정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장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많은 씨앗이 마르면서 이제 딱 있다가 나중에 그러면 이제 발화를 할 때 종자가 다시 발화를 할 때 물 뿌려줘가지고 그래서 나올 때 이때는 이제 몇 가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많은 아미노산도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프로틴 스토리지 백큐에 저장돼 있던 프로틴들을 분해시켜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많이 얻어내서 뽑아내고
과정이 이제 발화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달 시기에 따라서 두 형의 F들이 형을 전환될 수 있다. 이외에도 다른 뭐 시기, 꼭 분자 발달 시기 또는 발화 시기뿐 아니라 다른 잎의 뭐 노화나 이런 시기에도 역시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뿌리에서 이런 그런 그 라이프 백큐들이 처음에 발화 시기에 이제 라이프 백큐, 프로틴 백큐들, 아티클 백큐들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라이프 백큐도 처음에는 어린 세포에서는 그 분열 후에 작은 백큐들이 나눠져 있다가 이제 서로 이제 분국 과정에서 뭐 붙어가지고 융합이 되면서 커다란 백큐를 이루게 있다, 펜스 백큐를 이루게 된다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과정 중요한 과정에서 이제 여러 형태의 백큐들이 티블 형태의 백큐를 만들 수 있고 이 이제 뿌리의 그 행장점이라고 하죠. 또는 메리스템들, 테트가 메리스템 근처에서 위로 올라와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과정도 사실 중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커다란 백큐를 만들게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백교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했는데 다시 라이소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이제 단백질의 수송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가 좀 봅시다. 그런데 친숙한 메노6 파스페이트가 여기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노6 파스페이트는 사실 또 많은 글라이코프로틴들이 또 이제 라이소om으로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막단백질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이제 솔로그램 프로틴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그램 프로틴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소om으로 가는 단백질에 이렇게 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글라이코프로틴으로서의 슈가체인들이 달려있죠. N-링크드 올리고사카라이드가 있고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뵀다시피 매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이렇게 파스페이트가 한 6번 탄데 파스페이트가 붙게 되면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파스페이트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일종의 표지로서 작용을 합니다. 라이소om으로 가야 될 단백질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라이소om으로 가는 가수의 효소들의 가야 될 효소들의 일종의 표지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플로팅 시그널들 이런 것들은 보통 아미노산설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는 슈거 체인에 파스페이트로 되어 있는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이런 메노6 파스페이트가 그리고 얘들이 인식하는 리셉터가 이제 그냥 바로 이제 메노6 파스페이트 리셉터. 줄여서 M6P라고 할게요 그냥. 메노6 파스페이트 있으니까. 이 M6P 리셉터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러한 라이소om으로 가야 될 이 MCP 태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인식을 해서 같이 이제 끌고 가서 그 엔도솜까지 가는 것이죠. 라이소om까지 가지 않고 엔도솜까지만 간 다음에 레이텐솜이든 어리엔도솜이든 간 다음에 이 화살표가 이 빨간 화살표가 뭔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기 있는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화살표에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리엔도솜, 레이텐솜 구별 안 하고 그냥 여기선 그냥 엔도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어쨌든 엔도솜으로 가고 있었죠. 엔도솜 갔다가 라이소om으로 이제 융합되기 전에 이제 얘를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소팅 리셋의 특징들, 즉 갈 때는 카고랑 같이 가고 올 때는 리셋만 돌아오는 그런 원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해 있는 힌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노6 파스페이트 리셉터는 그래서 요 TGN과 그 다음에 엔도솜을 왕복을 한 것이죠. 반면에 카고는 라이소om 프로틴, 라이소om 하이드롤레이즈는 MCP를 가지고 있는 라이소om 하이드롤레이즈는 여기서 처음에 ER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넘어와서 골드로 넘어와서 쭉 가서 갔다가 여기서 헤어지고 엔도솜에서 로덴으로 돌아와서 이제 라이소om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오케이? 자, 좀 더 이제 자세히 알아봅시다. 어떤 방식으로 얘들이 소팅이 되는가. 먼저 리셉터하고 카고의 상호작용을 봅시다. 처음에 메노6 파스페이트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처음부터 얘들 메노6 파스페이트 이 태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나타낸 것처럼 시스 골지에서부터 이 과정이 시작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주로 결합이 되는 형태는 이제 이쪽 TGN이나
페이스볼지 쪽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버딩되는 이유로 가지고 이 TGN에서 이들 통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 이제 일종의 플라스틱 코트를 가지고 있는 디스크에 이제 소팅이 돼가지고 플래싱이 돼가지고 넘어가게 되죠. 그럼 이제 플라스틱 코트가 벗겨지고 다시 이제 요 예를 들면 융합을 됨으로써 안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pH의 변화에 의해서 즉 여기가 이쪽에 엔도솜 쪽이 TGN보다 pH가 좀 더 낮기 때문에 pH 변화에 따라서 이 카보하고 그다음에 세터의 상호작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친하다고 떨어져가지고 이거 이제 카보를 내려놓게 되고 MCP 카보를 내려놓게 되고 리셋터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리셋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레트로머라고 불리는 유니별죠. 레트로머 코트가 이 부분 인식해서 튜브 형태로 이제 보통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다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TGN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제 다시 새로운 사이클을 이제 MCP 리셋터는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아까 이제 클래스 3 연습입니다. 클래스 3 하면 딱 생각하는 게 언제인지 엔도사이클리스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이미 별다시피 엔도사이클리스에 들어가고 있는 이너 코트에 들어가는 어댑터는 어댑틴 1이다. 아니, 어댑틴 2다. AP2라고 그랬죠. 이 경우에 AP1이에요. 똑같이 클래스 3는 있지만 얘들 안에 있는 그런 어댑터 성분이 약간 달라서 그런 걸 다른 그런 카보드를 셀렉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P1, 어댑틴 1 또는 어댑틴 컴플렉스 1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클래스 3는 가지고 AP1 가지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이 M60 리셉터의 이 사이클리컬 사이드에는 뭔가가 시그널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AP1입니다. 여기까지 좀 얘기할게요. 오케이, 그럼 이제 MCP 수용체 자체에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MCP 태그가 어떤 식으로 이제 시스 쪽에서, 시스 볼지 쪽에서 이제 넣는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원래 글라이칸 체인들은 네노만 있지, 여기 파스테이트가 없는 거잖아요. 이 파스테이트가 언제 붙느냐? 이 붙는 건 좀 복잡해요. 여기 나타난 것처럼 이제 여기에 필요한 엔자임이 하나 있어요. 글루넥 포스포트랜스퍼레이즈라는 것이 파란색 엔자임이에요. 얘네들은 처음에 이제 말씀한 하이드로레이즈가 있겠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포스페이트가 붙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네노스가 붙어 있는 끝부분만 붙어 있는 거 하나 붙을 거야 되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 이제 포스페이트를 붙여서 시도를 여기 포스페이트 붙는 게 나와 있는데 과정이 좀 복잡해요. 여기 나타낸 것처럼. 그래서 어제 이게 얘네들 인식하는 엔자임이 있어요. 자, 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비록 M6P라든지 이제 그 올리고사카라이드 체인이라는 형태로 된 시그널이긴 하지만 소팅 시그널이긴 하지만 사실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럼 M6P를 붙여주는 여기 퍼스페이트를 붙여주는 프로틴과 안 붙여주는 프로틴이 있을 텐데 그에 따라서 라이소는 갈지 안 갈지가 결정될 텐데 그러면은 어떤 또 기준에 의해서 퍼스페이트를 붙여줄 것이냐라는 또 질문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사실 또 아미노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다른 부위에 여기 이제 이 부위라는 다른 부위에 그렇죠? 특정한 종류들의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시그널 패치를 주게 되죠. 예를 들어 시그널 패치라는 것도 어떤 이렇게 일반적인 시그널 펩타이드와 달리 곳곳에 틀려 있기 때문에 선형으로 이제 존재하지 않고 띄엄띄엄 이렇게 함천적으로 구조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정의가 잘 되지 않고 어쨌든 이런 공통적인 함천적 구조를 인식하는 그런 부위가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파란색 엔자임이죠. 블록넥 N-아세틸글루코사민 포스포트랜스퍼레이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위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수면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다 M6P 태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결합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서 결합을 하고 스나 패치 인식을 결합을 하고 다른 부위에는 이 엔자임의 다른 부위에는 UDP 글루넥 UDP가 붙어 있는 육각형의 N-아세틸글루코사민이 있는 이런 형태의 즉 이제 활성화된 슈가들이죠. N-아세틸글루코사민이죠. 이들을 인식을 하게 되고 이들과 이제 근접시켜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UMP, 즉 유레슬과 포스페이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들, 그렇죠? N-아세틸 글루코산인과 포스파이트가 하나 붙어 있는 이것이 이제 끝에 터미널 그 메노스에 이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게 떨어지고 나면 이것이 끝나서 떨어지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브로밍이 한 번 더 하나 더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포스페이트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포스페이트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호 인식이 되고 정확하게 아이소로 가들만 일부러 M6P를 또는 포스페이트 붙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단계별로 여러 개의 이제 단계가 있어요. M6P 그 시그널 패치 인식에서 붙여주는 엔자임, 그리고 리셉터도 필요하고 레트로도 필요하고 이 중 어느 한 가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예, 라이속으로 가수대 많은 가수대 여러 가지 가수대 소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를 예를 들었지만 AP6도 AP1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은 라이소의 분해 능력이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질환들을. 그 사람들은 그런 질환들의 이름도 이제 라이소մ 스토리지 프로틴이라고 스토리지 디지즈라고 얘기해요. 그죠? 뭔가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분해가 안 되니까. 그죠? 단백질 같은 거. 그건 이제 아픈 거죠. 그런 저장질환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약간 드문 유전 질환이긴 한데 심각한 질환이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엔자임이죠. 이에 다른 라이솜 질환제가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리셉터라는 뜻입니다. 첨가할게요. M6P 리셉터는 신기하게도 종종 플라스마 멤브레인에서 자기 정상적인 세포에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좀 앞쪽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설명할까요? 그래서 원래 이제 M6P는 아까 말했지만 여기 TGL과 갔다가 왔다 이래야 되는 것이죠. 이 화살표를 화살표 분모를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TGN이 워낙 소팅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렇죠? TGN에서 여기 만들었지만 더 많은 TGN을 더 많은 대부분의 것들이 흘리는데요. 대부분이라고 상당 부분이 세포 표면으로 분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나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갈 수 있어요. 소팅이 완전히 완벽하지 않아서 나가요. 그럼 나가면 이제 잘못돼서 영향 들어오지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네. 플라스마 멤브레인은 언제든지 1시간에 한 번씩 들어와요. 플라스마 멤브레인이 존재하는 프로틴입니다. 이래야지 원래도 또 오겠죠. 여기서 다시 나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M6P 리셉터 같은 그런 백혈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나갔다가도 1점 비율, 이제 10% 합시다. 10% 정도는 항상 포펜을 발견 됐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항상 이것이 계속적으로 엔도사이토시스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에서는 들어와요. 들어온 다음에 다시 나갈 확률보다는 들어와서 끝까지 라이브까지 도착하는 훨씬 높아요. 근데 물론 이런 과정에서 갔다가도 중간중간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넥티벌 패스웨이가 계속 있기 때문에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MP6 리셉터는 돌아와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 MP6의 카보드를 M6P를 가지고 있는 라이솜 가수내소 같은 카보들은 다시 들어오지 않고 계속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해가죠? 그러므로 MP6 수용체는 왼쪽 라이솜 발견되고 일부 여기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 라이솜 단백질도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이트 디시스템들의 내성 것들이 라이솜으로 수용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MP 수용체는 중간중간에 돌아오게 됩니다. 새로운 또 타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라이솜 자체가 다양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수용도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좀 정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M6P 수용체만 잘못되다 보면 모든 그런 가수들에다가 다 배송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M6P 수용체가 아닌 다른 수용체도 있다는 것이고 그래들이 이제 일정 부분 다른 가수들의 형수들을 또 운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일교적인 수용체가 뭐가 있느냐? 먼저 솔트린이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수용체에 의해서 라이브 수용되는 가슴의 소수들도 있다. 이 소수들은 이 서툴리니까 좀 처음 들어오죠. 저도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했던 VTS10 요거의 행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우리 백혈 쪽이 더 원조가 아니냐를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런 거기에 그런 가설에 합당한 얘기였어요. VTS10 수용체와 유사한 카고 결합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MCP하고 라이센스성과 섹스경으로 같은 경우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체가 다를 뿐이고 그래서 이를테면 클라스팅 코트 디스크들을 이용하고 TGN에서 엔도솜으로 카고 수송 후 레트로모일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똑같아요. MCP하고 MCP가 이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 소티니 경로를 MCP 이용했다고 할 수 있겠죠. 뭔지는 모르거든요. 원형제 막을 공부하고 역시 또 엔더센텍스에서 엔더솜 수송된다. 또 소티닌과 카고 간의 결합 역시도 pH 또 소티닌 말고도 링크2라고 불리는 라이신 단백질이 있는데 이들에 의해서도 수송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스톤 분비라는 그런 특성들을 가진 항생구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라이스톤 세포 내부에서 그냥 분해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라이소솜이 밖으로 플라스마 멤브레인과 퓨전해서 라이소솜에 있는 내부 물질들을 분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라이소솜 시크리션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경우가 모든 세포에서 기본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평상시보다는 어떤 특정 조건이 스트레스 조건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세포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이제 적용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멜라닌 세포, 멜라닌 사이트가 이제 멜라노솜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멜라닌 세포가 있겠죠. 이것들을 분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안에 들어있던 멜라닌 색소 덩어리들이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멜라노솜 자체가 라이소솜 릴레이티드 오르가즘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멜라닌 세포가 분비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세포 밖에 있던 멜라닌 색소들 덩어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 케라티노 사이트 같은 것에 의해서 흡수가 돼가지고 이제 세포가 색깔을 띠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유명한 것은 엑소솜이 있어요. 엑소솜 많이 들어봤죠? 꼭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광고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화장품 나오고 엑소솜 끄떡끄떡 있는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어디서 유명한 거냐? 엑소솜은 정의 자체가 그래요. MVB 있죠? 아까 MVB. MVB가 분비가 돼서 안에 있는 ILD를 쏟아내면 그게 이제 쏟아내는 ILD가 바로 엑소솜이에요. 그러므로 엑소솜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사실 ILD는 우리가 보통 MVB의 크기가 보통 1 마이크로미터 이하예요. 사이즈가 수백 나노미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그 안에 들어있는 ILD는 훨씬 작겠죠. 수십 나노미터예요. 커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겠죠. 여기는 MVB가 나와서 스포크로 나와서 융합이 된다. 그러면 밖에 있는 리미팅 멤브레인이 플라스마 멤브레인이 되는 거고 융합돼서 반면 ILD는 융합되지 않고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ILD에 들어있는 성분을 감싸고 있는 멤브레인, 싱글 멤브레인으로 나오는 것이 엑소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엑소솜에다가 엑소솜 화장실에다가 뭔가를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포 내에서 구입을 하고 싶으면 에스코트에서 인식이 돼가지고 에스코트의 카고 형태로 들어오게 돼서 엑소솜 성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지 엑소솜 안에 ILD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ILD에 있는 것들은 엑소솜에 있는 것은 ILD 내부에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엔도솜 연구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하게 되면 중요한 엔도솜 멤브레인 연구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고 하나의 TP까지 더 하게 되면